자, 파트 3 결산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결산 이론은 우리가 결산의 흐름을 먼저 공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산할 때 기말에 일괄적으로 수정 분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뭐 결산 정리 분계 또는 뭐 기말 수정 분계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거고요. 이 기말 수정 분계를 한 후에 우리가 마감 과정을 통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질 거고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의 이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산표와 이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어떤 흐름을 갖는지 이런 관계를 한번 같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결산이란 게 뭘까라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결산이란 연도 중에 기록한 것만으로는 기업의 정확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단위로 우리는 보고를 하기 때문에 회계 기간 말에 장부를 마감해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상태를 파악을 하고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순이익이 정확한지를 또 따져봐야 되겠죠. 자, 이거를 파악하는 이 절차를 우리가 결산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회계가 기록되는 이 순환 과정은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다가 분계를 하죠. 이 분계를 하는 곳이 우리가 배웠던 프로그램상으로는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하단에다가 분계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분계를 통해서 우리가 원장이 작성이 돼요.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T계정이다라고 배웠었죠. 자, 이런 총계정 원장, T계정 원장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이 T계정의 금액이 제대로 옮겨 적었는지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그럼 시산표를 작성한 다음에 우리가 연도 중에 하지 못했던 기말에 해야 되는 분계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걸 기말 수정 분계 또는 결산 정리 분계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기말 수정 분계 어떤 게 기억이 나시죠? 자, 뭐 감가상각도 연도 말에 했었고요. 우리가 매출원가에 대한 분계도 연도 말에 하는 것이고요. 또 퇴직급여에 대한 거, 또 법인세에 대한 거, 이런 기말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분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결산정리분계 또는 뭐 기말수정분계, 자, 이런 분계를 하기 전이다 보니까 이 분계를 하기 전에 집계한 시산표를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하고요. 이 분계를 한 후에 다시 집계한 시산표를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말 수정 분계를 통해서 우리가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고, 자, 장부를 마감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이게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는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제조 원가 명세서가 작성이 되고요. 이 제조 원가 명세서상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를 집계를 해서 이걸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를 산출하는 근거 내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제품을 100원어치 만들었다. 그러면 이 100원에 대한 원가 내역이 있겠죠. 이거를 나타내 주는 게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자, 그런데 이 100원을 만들어서 70원만큼만 팔았다. 그러면 70원은 매출 원가로 보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100원 제품의 원가를 손익계산서에 보고해주고 이 중에 남아있는 30원을 제외한 나머지 70원이 매출 원가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100원의 제품을 만들었고 기말에 남아있는 제품이 30원이다 라고 하면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출 원가는 제품 매출 원가는 70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출 원가가 확정이 돼야지만 당기순이익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출 원가 계산을 위한 이 제품의 원가로 반영을 해주고 기말 제품 재고가 파악이 되면 나머지 매출 원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원가 비용이 확정되면 이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나오겠죠. 이 당기순이익을 이익여금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로. 그래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로 보낸 다음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이익여금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순으로 우리가 마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여러분 앞자 따가지고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제, 손, 이, 제 이렇게 해서
외워두면 편합니다. 그래서 재손이제 순으로 마감이 된다는 거, 재무제표가 작성이 돼야 되는 순서가 있다는 거, 재손이제 순이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기말에 해야 되는 분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기말에 해야 되는 분계들, 이걸 뭐 결산정리 분계다라고도 하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 꽤 많습니다. 대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현금 가부족이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 현금 가부족은 어떤 거였었죠? 자, 장부상 현금의 잔액과 실제 현금이 차이가 날 때 연도 중에는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했다가 결산 시점까지 내용을 알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대체하는 분기를 했었죠. 이 잡손실이나 잡이익에 대한 회계 처리도 기말에 하는 거니까 이 기말 수정 분기에 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장부에 현금이 지금 100원인데 실제 현금이 120원이에요, 여러분. 연도 중에. 그러면 현금이 20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20원이 많다라고 기록해주고 이 내용을 아직 모르니까 대변에 임시로 현금과 부족 이렇게 분개해주는 거예요. 근데 결산할 때까지 이 내용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때는 현금과 부족은 임시 계정이니까 이 잔액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변에 있던 현금과 부족을 없애주고 이건 돈이 더 많이 있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이익이니까 잡이익 이렇게 해서 이 현금과 부족을 정리해주는 수정 분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장부가 더 많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부가 현금이 150원인데 실제가 100원밖에 없어요. 그럼 실제가 현금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50원만큼이. 그럼 우선은 연도 중에는 기 중에는 이렇게 현금과 부족 이렇게 해놨다가 연말 때까지 도저히 이 내용을 못 찾겠다. 그러면은 현금과 부족 차변에 잡아놨던 거를 잡손실 이렇게 해서 기말 수정 분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과 부족은 이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현금과 부족을 결산 시점에서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요 케이스는 우리가 앞에 케이스 봤던 거랑 동일해요. 우리 회계 이론 공부할 때 봤던 케이스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말에 해야 되는 또 수정 분계 중에 하나가 소모품 정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모품 정리. 자, 우리가 소모품은 자, 닫아 써서 없어지는 이런 소모성 비용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거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소모품을 1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 소모품을 1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 중에 소모품 사용한 게 7만 원이고 사용하지 않은 게 3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사용돼서 없어진 7만 원은 비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쵸? 사용돼서 없어졌으니까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사용되지 않고 미사용된 것은 남아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산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 게 논리상 맞겠죠. 자, 그럼 이 소모품에 대한 분개를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산처리법이라는 게 있고 비용처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자산처리법은 뭐냐 하면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했다가 기말에 사용한 걸 파악해 보는 거예요. 기말에 보니까 여러분 7만 원어치 지금 사용을 했대요. 그러면 소모품 10만 원 중에 7만 원 자산은 감소했잖아요. 이렇게 자산을 감소시키면서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대체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자산처리법이고요. 비용처리법은 반대예요. 거꾸로 구입했을 때 어차피 이거 다 쓸 거니까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줬다가 기말에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조사해서 남아있는 것만큼 이 비용을 취소시켜 주고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소모품은
구입했을 때 자산으로 기록했으면 연말에 사용한 것만큼 비용으로 대체해주면 되는 거고,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연말에 남아있는 것만큼을 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게 3만 원이다라고 했으니까 3만 원은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12월 말일 날 이 소모품에 대한 정리분계를 할 때 구입했을 때 자산으로 했다라고 나오면 사용한 걸 찾아서 소모품 B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했다 그러면 미사용된 남아있는 부분을 계산해서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대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입했을 때 소모품으로 했느냐 소모품 B로 했느냐에 따라서 요 12월 말일날 수정분계가 이게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자, 6월 1일 날 소모품 70만 원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그러면 자,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고 하면요. 자, 구입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렇게요.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 B라는 비용의 발생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용으로 했으면은 기말 결산할 때 남아있는 것만큼을 자산으로 대체해 줘야 되니까 미사용된 금액을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 봤더니 미사용된 게 50만 원이었대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 비용을 50만 원만큼 사용하지 않은 거니까 취소시켜 주고요. 비용을 이렇게 취소시켜 주고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말 12월 31일 시점에 수정 분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계를 하는 이유는 사용한 것만큼만 비용으로 처리하자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기말 수정 분계 사항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입니다. 자, 우리 단기 매매 증권 여러분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 시점에 공정 가치로 평가를 한다. 자, 그래서 공정 가치가 오르거나 감소했을 때 그 공정 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 손익을 인식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로 인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자, 이게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오탈자가 있어가지고요.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미실현된 손익이지만, 즉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손익이지만 이게 단기간에 처분이 될 거니까 우리가 실현 손익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실현 손익으로 봐서 손익계산서의 영업 외 비용이나 영업 외 수익으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 외 수익으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공정가치가 올랐어요, 여러분. 시가가 상승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에 구입한 단기 매매증권이 시가가 150원으로 이렇게 올랐어요. 시가가 올랐어요. 50원만큼. 그러면 12월 말일 날 결산할 때 단기 매매증권 50원 자산의 증가,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50원 이렇게 해서 기말 수정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공정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 내가 단기 매매증권 100원에 샀는데 90원으로 시가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공정가치가 더 작아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10원, 단기 매매증권 10원 이렇게 해서 분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건 아직 실현된 미실현 손익이지만 단기간에 처분될 거니까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 외 수익으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해서 손익계산서의 영업 외 손익으로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도 기말 수정 분계로 해주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내용 또 볼게요. 자,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기말에 현재 당사가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과 기말 현재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기말 수정 분계를 해봐라. 자, 지금 보니까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동원 거, 주식회사 참치 거, 이 두 회사의 주식을 각각 100주씩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주당 취득한 시점의 금액과 공정가치가 지금 다르죠. 그렇죠? 자, 주식회사 동원 거는 만 원에 취득했는데 15,000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5천 원만큼 올랐는데, 그죠? 지금 100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50만 원만큼 이익이 난 거 맞죠, 여러분? 그죠? 50만 원만큼
이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50만 원만큼 플러스 이익이 났다. 자, 그런데 참치권은 어때요? 주식회사 참치 투자한 주식은 지금 4만 원에 취득을 했었는데 3만 원으로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만 원만큼 손실이죠? 100주니까는 만 원에 100주 곱하면 그렇죠. 100만 원만큼 손실 난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손실이 100만 원만큼 난 거예요. 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이게 단기 매매 증권 특정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생기고 특정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생겼을 때는 원칙은 이렇게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이 동시에 발생됐다면 총액주의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을 각각 분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어렵게 나왔다. 근데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을 상계해서 하나의 점표로 처리해라. 뭐 이런 뉘앙스가 없다면 원칙대로 이 50만 원의 평가 이익은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이 100만 원의 평가 손실은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감소,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영업이 비용으로 각각 분기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이렇게 각각 분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하나 체크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기말에 해야 되는 분기 사항 중에 매도 관련 증권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과 다르게 매도 관련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 증권이죠. 자, 매도 관련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 증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그럼 매도 관련 증권도 단기 매매 증권처럼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공정가치 변동분을 매도 관련 증권 평가 이익이나 매도 관련 증권 평가 손실로 해서 기록을 해주는데 장기 투자한 거기 때문에 이 평가 손익이 미실현 손익이고요. 이 미실현 손익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과 다르게 언제 실현될지 모르죠. 굉장히 불확실하죠. 언제 실현될지 모릅니다. 장기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언제 실현될지도 모르는 이 미실현 손익을 손익계산서의 단기 손익에다가 포함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실현되기 전까지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 앞에 매도 가는 증권 이론편에서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만약에 공정가치가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100원에 매도 가는 증권을 취득했는데 기말해 보니까 매도 가는 증권이 130원으로 된 거예요. 공정가치가. 그리고 이렇게 공정가치가 상승하면 30원만큼 매도 가는 증권 대면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인데 이 평가 이익은 아직 실현된 게 아니니까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에다가 반영하는 게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다가 반영한다는 거. 자, 공정가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매도 가는 증권을 100원에 샀는데 90원으로 하락한 거예요. 이렇게 공정가치가 적으면 10원만큼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대변의 매도 가는 증권 자산의 감소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데 이 평가 손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케이스에 보시면 기말현재 당사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과 기말 현재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다. 자, 주식회사 미래의 주식을 100주를 투자했는데 장기 투자 목적이에요. 그럼 장기 투자 목적이면 매도 가는 증권으로 구분이 되겠죠. 자, 4만 원에 취득했는데 3만 5천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한 주당 지금 얼마 손실 난 거죠? 여러분 한 주당? 한 주당 손해 난 게 5천 원만큼 손해가 났어요. 몇 주 갖고 있어요, 여러분? 100주 갖고 있으니까 50만 원만큼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그렇죠? 자,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자산의 감소. 자, 중요한 건 이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구분된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자, 이거는 앞에 본문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한번 다시 복습해 보면 매도 관련 증권 평가 이익이나 매도 관련 증권 평가 손실은
서로 상계해서 순액으로 보고한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단기 말에 매도가로주권 평가 이익이 100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매도가로주권 평가 손실이 차변에 30원이 있어요. 그럼 이때는 분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분기를 자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봐봐요. 평가 이익이 이번에 100원이 났어요. 그러면 12월 말일 날 12월 31일 날 차변에 매도 관련 증권 100원만큼 자산이 증가한 걸로 분기를 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자, 만약에 매도 관련 증권 평가 손실이 기존에 없었다면 그냥 매도 관련 증권 평가 이익 100원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런데 이 분기를 하기 이전에 차변에 매도 관련 증권 평가 손실이 30원이 있었대요. 차변에 매도 관련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평가 손실을 우선 30원을 상계하고 그러고도 더 들어가야 될 건 평가 이익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도 관련 증권 평가 손실이 우선 먼저 상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회계 처리하게끔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단기 말에 평가 손실이 200원이 있었대요. 단기 말에 매도관주권 평가 손실이 200원이 다시 단기 말에 매도관주권 평가 손실이 200원이 발생했대요. 그럼 대변에 매도관증권 자산이 200원이 줄어야 되겠죠. 그러면 특별한 게 없으면 그냥 차변에 매도관증권 평가 손실 200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매도관증권 평가 이익이 이렇게 대변에 평가 이익이 50원이 있었다 해봐요. 그러면 이 매도관주권 평가 이익 대변에 있는 거 우선 없애고 50원을 없애고 그러고도 부족한 150원을 평가 손실로 잡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0원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평가 이익이 50원이 있다 그러면 요 대변에 있던 이 평가 이익을 차변으로 이렇게 없애고 그러고도 부족하면 150원을 평가 손실로 잡아라 이렇게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매도 관련 증권 평가 손익은 서로 상계하는 거예요. 서로 상계해서 보고한다는 거. 요거는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참고로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란 게 어떻게 또 나올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참고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또 말이 길어졌는데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말에 결산할 때 우리 지금 결산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고 결산할 때 기말에 해야 되는 분계들이 많이 있다. 어떤 게 있다고 여러분? 현금 가부족,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정리해야 된다는 거. 또 여러분 소모품 정리. 소모품으로 했으면 사용한 것만큼을 소모품 B로, 소모품 B로 했으면 남아있는 것만큼을 소모품으로. 또 어떤 거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평가,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영업의 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거. 또 어떤 거 여러분? 매도 관련 증권도 평가하는데 얘는 언제 실현될지 모르니까 미실현 손익으로 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인식한다는 거. 그런데 매도 관련 증권은 단기 매매증권과 다르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났을 때 평가 이익이 났는데 기존에 이렇게 평가 손실이 있다 그러면 그걸 우선 상기하고 그러고도 더 부족한 건 평가 이익 잡는 거고 평가 손실이 났을 때 평가 이익이 있었다면 그걸 우선 상기하고 그러고도 부족하면 평가 손실을 잡는다. 이렇게 서로 상기해서 보고한다. 이게 매도 관련 증권의 가장 큰 또 차이점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감가상각이에요. 자, 이것도 우리 유형자산편에서 학습을 했던 내용인데, 자산을 사용하거나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이 자산의 가치가 감소했을 때, 수익비용 대응을 위해서 결산할 때, 감가상각비, 자, 우리 간접상각법으로 하니까 유형자산을 직접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우리가 이 자산을 사용해서 수익을 벌어들인 것만큼 이 관련된 비용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감가상각 비용으로 수익 비용 대응을 시키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자, 무형자산은 여러분 상각해요, 안 해요? 감가상각해요, 안 해요?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을 한다. 뭐 특허권이나 뭐 저작권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무형자산을
가치가 줄어든 것만큼 우리가 감가상각된 것만큼 우리 무형자산은 이제 상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대신에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안 쓰고 무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무형자산도 상각 누계획을 만들어 쓸 수 있지만 오랜 간행상 이렇게 해당 무형자산을 직접 이렇게 감소시킵니다. 이런 거 이제 직접상각법이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상각비, 해당 무형자산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결산할 때 감가상각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의 설정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손도 공부했었죠. 그럼 대손은 어떤 거였었죠, 여러분? 자, 대손은 자, 못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대손 추정액을 결산할 때 충당금 설정법에 의해서 미리 예상했던 거 기억나세요? 미리 예상. 자,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요. 미리 예상입니다. 미리 예상해서 기말 시점에 우리가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이 충당금을 설정할 때 보충법으로 해요. 보충법이라는 게 뭐냐면 채권의 잔액에 대손 추정률을 곱해서 대손 추정액을 계산하는 거죠. 자, 올해 말까지 인식해야 될 대손 추정액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자, 충당금을 매년 잡으니까 기존에 있던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있으면 그걸 빼서 나머지를 보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외상매출금 받을 게 1,000원인데 지금 내가 회수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 대손 추정률이 10%예요. 그럼 나는 100원의 충당금을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죠? 그런데 작년에 쌓아놨던 충당금 잔액이 30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올해 얼마만 보충하면 돼요? 그렇죠. 70원만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렇게 분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분명히 여러분들 질문이 여기서 딱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1,000원을 받을 채권 잔액이 있는데 10%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충당금 잔액이 120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1,000원에 10% 하면 100원을 우리는 추정을 했는데 120원의 충당금이 이미 잡혀 있어요, 장부에. 그럼 이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대변에 잡혀 있던 대손 충당금을 차변으로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대변에다가 대손 충당금 환입,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환입이다. 즉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과 같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환입은 우리가 매출 채권은 대손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 처리를 하거든요. 그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를 취소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만약에 이게 미수금이나 대여금과 같은 기타 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환입하는 경우라면 이건 그냥 영업외 수익으로. 왜냐하면 미수금이나 대여금 같은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걸 환입하는 경우에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례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의 대손이 예상이 돼요. 그런데 기초에 충당금이 50만 원 있었고 단기에 대손이 나서 48만 원을 충당금을 사용했대요. 그럼 여러분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겠어요? 50만 원 있었는데 대손이 나서 48만 원 충당금을 썼으면 그렇죠. 여러분 2만 원만 남아 있겠죠. 그러면 1,000만 원에 1% 하게 되면 얼마인가요, 여러분? 1,000만 원에 1% 하게 되면 10만 원이네요. 그죠? 10만 원인데 2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8만 원만 12월 말일 날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렇게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말에 해야 되는 분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학습을 했습니다.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